이번 시간은 건축 설비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편은 1편에 총론 파트부터 해서 13장 전기 설비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 설비 파트는 관리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은 부분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난방 및 환기 설비나 과거에는 전기 설비가 주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난방 및 환기 설비 쪽하고 요새는 공조 및 냉동 설비 쪽이 두 문제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 설비 이런 부분이 그 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건축 설비 총론 파트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굉장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설비 총론 파트는 건축 환경학 부분을 해야 되고요.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력학하고 유체역학 부분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하는 범위 정도까지 하시고 넘어서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정확한 문제를 풀고 적은 답안을 찍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건축설비 총론 파트 살펴보도록 하면 제1절에 기초 이론 파트가 나옵니다. 기초 이론. 물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죠. 물의 성질. 그러면 물의 성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의 성질과 관련돼서 보시면 물은 보통 건축 설비에서 다루는 물의 개념은 이 4도시 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4도시 물. 이 4도시 물이 이 밀도는 최대가 되는 지점이 4도시 물이 됩니다. 밀도는 최대가 되고 부피는 최소가 되는 것이 4도시 물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물이 가장 묵을 때가 이 4도시 물이 가장 묵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4도시 물, 이때 일기압파에서 이 4도시 물 1세제곱센치가 바로 물 1cc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g의 개념이 되고 1ml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이 4도시 물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1세제곱미터가 물 1000리터요, 물 1000kg이요, 물 1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성질에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팽창과 수축에 대해서 다룹시다. 물의 팽창과 수축. 그래서 물의 팽창 부분은 이 4도시 물에 대해서 팽창이 이루어지죠. 보통 4도시 물을 갖다가 끓이게 됩니다. 100도씨로 끓이게 되면 이때 약 4.3%만큼의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합니다. 약 4.3%의 최적 팽창이 생기고요. 다시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었을 때는 약 1700배가 커집니다. 1700배만큼 커지게 되면 최적 팽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적 팽창 이용한 그 전기 기관들이 바로 이거죠. 이걸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됐을 때는 약 9%의 최적 팽창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팽창과 관련돼서는 이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개념 알아두시고 이 계산 문제는 다시 출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수압과의 수도의 관계가 나옵니다. 거기 써놓은 것은 간략히 읽어두시고요.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고요. 수압과 수도의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보통 수압은 압력 단위죠. 수압 압력 단위,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수압 개념.
그래서 과거의 수압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습니다. 수압 단위를 갖다가 물의 압력 단위죠. 그러면 이 메가파스칼 단위는 뉴턴 퍼 제곱밀입니다. 제곱밀이당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지냐, 이것이 바로 메가파스칼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가 나오면 좀 힘드시죠?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과거의 단위하고 비교해 주시면 보통 이겁니다. 수압을 과거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거든요. 그러면 1kg 퍼 제곱센치가 단위 면적당 1kg의 압력을 받는 것이 요거 되죠. 그러면 요거는 약 0.1 메가파스칼 뉴턴 퍼 제곱미터 되는데 원래 0.098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약 0.1 메가파스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압과 수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자, 이것 때문에 간략히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건축물에 물탱크를 여기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탱크를 담았습니다. 빨간 물탱크로 하겠습니다. 원래 물은 푸른 걸로 많이 했는데, 자, 여기 물탱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일정한 위치. 그러면 여기에 일정 최상층에 여기에 뭐 수전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물탱크가 일정 높이를 유지해 줘야지 이 기구가 작동이 되거든요. 이런 관계나 또는 아니면 이 저층 부분에 수전이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의 수압이 작용되느냐,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수압과 수도의 관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시설개론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관리 실무의 계산 문제가 2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수압과 수도의 관계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수압 메가파스칼을 갖다가 물의 높이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물의 높이, 수중고가 나와요. 물의 높이가. 수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물탱크를 높게 설치해야 되냐 개념이 나오고, 반대로 이 수두를 갖다 곱하기 물의 높이를 갖다 여기 얼마나 압력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30m다 가정을 하자. 그럼 수두에다 곱하기 0.02를 곱하면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30m에다 곱하기 0.02를 곱하면 바로 0.3메가파스칼이란 수압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여기에서 물탱크의 높이 얼마나 높게 유지해야 되냐, 그러면 이 수도를 구하는 문제, 물탱크의 높이가 얼마나 위치했는 이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는가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수전이 있었다. 수전이 최상층에 샤워기가 있었어요. 샤워기의 최소 필요 압력은 사실 0.07 메가파스칼입니다. 이거 이상이 작동돼야지 원활하게 샤워기 물이 분사됩니다. 그런데 사실 배관에서 마찰 손실 로스가 생기죠. 저항이 생겨요. 유체가 배관에 흐름, 배관 표면하고의 마찰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배관에 마찰 손실이 발생되거든. 손실 수압이 생겨요. 그럼 마찰 손실 수압을 예를 들어서 0.03이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만큼의 압력이 작용돼야지만 원활하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0.1 메가파스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샤워기가 작동되기 위해서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필요하다, 수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수준으로부터 높이가 10m 높이 있어야지 물탱크가 이것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물탱크가 10m, 저 수준으로부터 10m 높이에 설치가 안 되면요, 누르면 샤워기가 아니에요. 샤워기 물을 팍 분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쫄쫄쫄 물이 나오는 게 수도꼭지처럼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최상층이 옛날에 아파트에 수압이 안 돼가지고 가압 펌프를 설치한 경우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가압 펌프를 설치 안 하면요, 제대로 샤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압 펌프를 설치할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물탱크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최상층에 뭐 일반 오피스텔 이런 건물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다 또 변기에다 세정 밸브를 단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아래층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세정 밸브를 설치해 놔가지고, 세정 밸브도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거든. 0.07만큼의 압력이 필요한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변기 큰 걸 못 봅니다. 큰 걸 보면 어떻게 되는가, 밖에다가 바가스에다 물을 들다 갖다 부어야 됩니다. 조금씩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세정 수량이 적하고 같습니다. 변기에 이렇게 있을 때요, 바가지로 물을 졸졸졸 부으면 이거 안 내려갑니다. 이 세정 원리가 자기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고 일시에 다량 물을 확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압도 어느 정도 작동돼야지 샤워기나 세정 밸브가 작동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사실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 실무적인 측면으로 받는가 봐요. 관리 실무에 내는 거 보니까 아직 시설계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온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읽어 두십시오. 섭씨 온도, 하씨 온도, 절대 온도. 우리 학교에 배웠던데 이거는 기본적인 것 때문에 시험을 출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량 보시면, 자, 일단 열량의 단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자, 과거의 단위는 우리가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썼잖아요. 킬로칼로리. 그래서 칼로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1000칼로리가 1킬로칼로리 되었죠. 이것을 썼고요. 현재 우리가 열량 단위는 무엇을 쓰는가 하면 줄 단위를 씁니다. SI 단위로 쓰기 때문에 줄 단위. 그러면 1000줄이 1kJ 개념 되는 거고, 1kJ 단위 됩니다. 그러면 대충 1kcal가 얼마 되는가 하면 정확히 따지면 4.1868kJ이 되고요. 약 4.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4.2kJ를, 그래서 곱하기 힘들다 그럼 바로 4.2를 곱해서 가까운 수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위하고 현재의 단위는 요거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열 보시면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죠. 비열은 질량하고 비례 관계입니다. 보통 질량이 클수록 비열은 커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 비열보다는 물의 비열이 크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를 보시면 비열의 단위는 그래서 이게 되죠. 자, 열량의 단위. 어떤 물질 1kg을 1K. 뭐 1K나 1도 올리면 똑같죠? 들어간 열량 킬로줄 단위. 자,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이거죠. 킬로줄.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의 단위 킬로줄 단위. 여기가 킬로그램이니까 킬로줄이고 그램이면 줄이 되시면 되는 거죠. 단위는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이겁니다. 자,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354페이지 보시면 2번에 열용량 개념이 나오고 있다. 열용량.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총 열량의 열용량인데, 자, 열용량 개념은 바로 식으로 나타내면 질량 곱하기 비열이에요. 비열, 열용량. 그럼 열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 축적해서 총 열량을 열용량이라고 하는데, 열용량이 크다는 것은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열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열용량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난방의 예를 들어드리면,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있었다.
전기하고 온수 난방이 있다. 그러면 누가 열 용량이 큰가 하면 열 용량은 온수가, 무게가 무거운 것이 열 용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아파트는 다 복사 난방이잖아요. 그럼 복사 난방이 열 용량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열 용량은 한 번 난방해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열과 잠열 개념 나오죠.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이라고,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잠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0도씨 물을 갖다가 100도씨 물로 데웠습니다. 그러면 이때 온도 변화입니다. 상태는 같다. 물에서 물,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온도 변화에 출입했습니다. 온도 변화. 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 이것을 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열이고요. 현열이고,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온도는 동일하다. 온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전기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 이것이 바로 잠열입니다. 잠열. 그래서 잠열하고 현열의 운반 능력, 잠열의 운반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이 바로 전기 난방이고, 현열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온수 난방이죠. 온수 난방이 현열을 이용하고, 전기 난방은 잠열을 이용한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구분해 두시고, 그리고 그 4번의 상태 변화와 열량 개념이 나오는데, 상태 변화는 우측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국민학교, 초등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민학교 다닌 분도 있고 명칭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다닌 분도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나, 저희 딸내미가 4학년인데 이걸 묻더라고요. 이걸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 액체와 기체, 기체와 고체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서는 그 1번 보일러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보일러, 샤를 법칙, 연력학 제2법칙 해놨죠. 이것이 17회 때 지문 나온 겁니다.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19회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답이 됐던 게 아닙니다. 지문으로 언급이 됐던 겁니다. 원래 답으로 됐던 놈이 계속 답되게 나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답이 됐던 놈들은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답이 안 됐던 놈들은 거의 사이드 형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단위 개념은 요거는 10회 때 나왔던 건데, 현재 앞으로 다시 나올 것은 아닙니다. 요것도. 그래서 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습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때, 습기. 지구상은 이미 물이 바다하고 육지 중에 바다가 더 많죠. 그렇게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습공기일 수밖에 없다. 지구상의 공기는. 그래서 습공기가 되는데, 이 습공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 상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증기 상태로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공기가 되는데, 그래서 페이지 356페이지 습공기 특성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노점 온도가 나와요. 습공기 특성과 관련돼서 첫 번째 노점 온도, 이설 노자죠.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노점 온도입니다.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기는 거의 다 건조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노점 온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점 온도는 알아두실 것이 습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습도와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가 높아집니다. 얘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가 높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슬이 맺힌다, 결로가 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노점 온도에 다다랐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자, 안경 쓰신 분들이 겨울에 밖에 있으시다가 안경 표면의 온도가 이 냉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기 때문에 실내에 딱 들어오면 바로 성에가 딱 끼죠. 그것은 실내 공기 노점 온도보다 안경 표면 온도가 그보다 노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슬이 성에가 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탔을 때 차량을 타게 되면 유리창 표면에 성에가 끼죠. 그것이 그 유리창 표면 온도가 그 실내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그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여름철은 저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운동을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시원한 캔을 하나 맥주 캔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맥주 캔 표면에 성에가 끼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그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하 외벽이 있었는데 지하층 벽이 있는데 그 뒤벽 쪽에 무엇인가 하면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면 그 벽 표면이 차갑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름에도 실내 공기가 다습하니까 벽면에 자꾸 물기가 생겨요. 그건 누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수가 되면 걔가 겨울철에도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럼 보통 누수가 여름철이면 자꾸 표면에 자꾸 물기가 생기면 이 결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해에서는 겨울철에만 자꾸 이 습기가 생겨요. 그거는 결로입니다. 누수가 되는 것은 그 계절에 관계없이 무조건 생기는 것이 누수죠. 그래서 어떤 계절에만 유독하게 딱 생긴다. 그건 누수가 아니고 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점 온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는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성에가 끼는 것은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습도를 낮춰주면 되죠. 그래서 혼자 타고 가면 외기를 유입할 때 이럴 때는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버튼을 딱 누르고 출발하면 성에가 끼죠. 그것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 차단 공기를 삽입하면서도 사람이 많이 타면 생깁니다. 혼자 됐을 때는 관계없는데 다 습해니까 생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 습도는 기본적으로 읽어만 두시고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의 공기가 절대 습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간략히 알아두시고 상대 습도는 퍼센트죠. 그래서 상대 습도 개념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에 대한 공기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상대 습도의 개념이 됩니다. 자, 공기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틀려집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그러면 공기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되고 공기온도가 낮으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온도의 포화 수증기의 비를 나타내는 게 상대 습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기온도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실제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느냐 냉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틀려집니다.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하면 그래서 이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난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건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게 올라가니까 분모가 커져. 얘가 변하지 않는데 얘가 커지니까 코가 마르죠. 그래서 간혹가다 콧구멍 파는 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상대 습도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고,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요. 그러면 난방을 안 하게 되면 건조함을 덜 안 느끼죠. 그래서 난방하면 건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상대 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물들은 다 상대 습도를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습공기 선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6번에 습공기 선도. 자, 습기와 공기의 상태, 온도나 이런 상대 습도나 모든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그림으로 선호라. 그래서 357페이지 상단에 습공기 선도 나오죠. 그래서 이 습기와 공기의 상태, 온도나 습도 이런 관계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습공기 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봐두시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억 정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에 보시면 온도들, 건구 온도나 습구 온도나 노점 온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습도는 절대 습도, 상대 습도, 그다음에 수증기가 된 포화도나 수증기압이나 이런 관련이고, 엔탈비, 비용정, 현열비, 열수 분비 이런 것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런 거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뭐 열 용량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계산에 의해서 질량 곱하 열 용량은 질량에다가 비율을 곱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습공기 선도로 나타낼 수는 없다. 열 용량은. 그 점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D급 보시면 습구온도, 습구온도하고 건구온도의 관계.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건구온도라는 것은 일반 온도계로 습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온도계로 재는 게 건구온도고요. 습구온도는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자, 이 천이나 송 같은 걸 설치해서 대기가 건조하면 수분이 증발되죠. 그것을 고려해 준 온도가 습구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습구온도하고 건구온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건구온도가 높게 나타내고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구온도가 건구온도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같은가 하면 포화 상태에서만 같고요. 이 포화 상태. 같을 때는 포화 상태에서만 건구온도하고 습구온도하고 같이 나타내고, 보통은 건구온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습구온도는 습도가 높을수록 자, 보통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습도가 낮으면 습구온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5번에 보면 도일 개념이 나오고 있죠. 도일. 자, 도일은 디그리 데이. 도일 개념은 두 가지 도일이 있습니다. 난방 도일이 있고 냉방 도일이 있습니다. 냉방 도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도일 개념이 생성되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죠. 사람은 건축물이란 인공적인 공작물을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을 시외 공간하고 구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겨울입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면, 자, 실내 평균 기온이 외기 평균 기온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외기 평균 기온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온도 차이에다가 실내 평균 기온하고 외기 평균. 그럼 보통 여름철의 같은 경우는 실내에다가 냉방을 하니까 외기 평균 기온이 높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실내 평균, 외기 평균기온의 이 온도 차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일수를 곱한 겁니다. 데이를, 날짜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난방일수면 난방도일이고요. 그 일수가 냉방도일이면 냉방일수가 되면 냉방도일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날짜를 곱한 겁니다. 일수를 곱해서. 그래서 온도 차이에다가 날짜를 곱했다 해서 도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도일. 온도에다가 일수를 곱했다. 그래서 도일입니다. 그래서 도일의 단위 개념은 도일의 단위가 바로 도시데이, 온도에다 날짜를 데이를 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의 차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네. 곱입니다. 곱한 겁니다. 곱한 것이에요. 플러스한 것,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합한 것이 아니라 곱한 것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어느 지역의 도일을 알면 그 지방이 어느 정도 추운지 더운지 정도의 지표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남방 도일 값이 크다는 것은 그 지방이 추운 지방을 나타낸 거고, 냉방 도일이 크다는 것은 그 지방이 더운 지방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될 것인지 대략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얼마나 들 것인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런데 실내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도일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냉난방 도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거기 보시면 358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난방 도일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3150도시대가 되고, 저 밑에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를 보면 1600도시대밖에 안 됩니다. 지역마다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일값은. 실내 온도는 동일하게 20도씨 유지해도 외기 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일값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일값이 크다는 것은 그 지방이 따뜻한 지방이 아니죠. 추운 지방이에요. 남방 도일값이 크면 그 지방이 추운 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서귀포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4번에 도일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일은 얼마나 추우냐 이런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연료 소비량이 얼마나 더 갈 것인지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설비 용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서울 아래에서도 틀립니다. 자, 1층짜리 단독주택하고 100 몇 층짜리 롯데호텔하고 설비 용량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여러분입니다. 단독주택에 에어컨 하나 가지고 제2롯데월드 그 호텔에 예를 들어서 냉방을 한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념은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마찰 손실수두가 나오는데, 자, 마찰 손실수두는 계산 문제로 한 번 나왔고요. 이론으로 나왔었죠. 이론으로 2번 기출이 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앞으로 출제 예상이 됩니다. 19회인지 20회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올 타이밍이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찰 손실수두는. 그래서 공부를 간략히 해 놓으십시오. 마찰 손실수두는, 자, 마찰 손실계수는, 마찰 손실계수의 개념은 간의, 이 표면 거칠기에 따라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의 표면 거칠기나 간의 표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마찰 손실계수에다가 간의 길이를 갖다가 메달을
간의 직경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직경으로 나누어서 유속의 자성의 2배의 중력 가속도 개념이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9.8입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시험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 강경의 직경 계산을 정확히 우리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식을 쓰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계산하기 힘든 분을 위해서 자 분자에 가면 비례 관계요. 손실 계수 주어지니까 걱정 마시고요. 간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유속의 자성 제곱에다가 그래서 간의 직경 곱하기 중력 가속도 19.6 2배의 중력가 19.6으로 하시면 된다. 이때 간의 직경은 메다로 환산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mm 간경이 주어졌다. 직경이. 그러면 자 메다로 환산해서 0.3m 0.3으로 대입한다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비례 관계, 밑에 거는 반비례 관계예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실내 환경 공기 성분은 7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7회 때 나왔고 이때 관리 실무에도 냈어요. 양쪽에 다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실무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민사로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문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온도 가지고 아마 냈었을 겁니다. 온도 가지고. 그래서 이건 실내 환경 기준으로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갖다가 에너지 절약 개념에서 아파트에서 그때 누가 논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느 한 분이 문제집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것은 법이 우선입니다. 소송 가면 법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령 기준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틀리고 나서부터는 지문도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면 인체에 열케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요소로서는 물리적 변수가 나오죠. 물리적 변수는 누구나 거의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변수가 열케적 우리가 보통 인간 온열감각 사요소라고 합니다. 물리적 변수를 온열감각 사요소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온, 습도, 자 그리고 기류, 복사열 이 네 가지 요소는 출제가 됐고요. 또는 평균 복사 온도라 할 수도 있어요. 복사열은. 그래서 보통 MRT 약자 따서 MRT라고 하고요. 온열감각 사요소 출제가 됐고요. 근데 개인적 주관적 변수 요인도 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량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온열감각 사유소는 정량화할 수 있지만 이거는 주관적 개인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도 따뜻하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덥다하고 어떤 사람은 맞다하고 어떤 사람은 춥다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켜놓으면요. 자기에 맞춰서 갖다 끄는 사람도 있고 키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지죠. 그래서 이거는 정량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나 활동량, 나이, 성별, 신체 형상 많았죠. 건강 상태, 피하 지방량, 제실 시간 뭐 등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옷을 자 파카 입는 사람하고 저 팬츠 입는 사람하고 틀리죠. 그래서 완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 기준 요거는 한번 간략히 한번 봐두십시오. 바로 탄산가스 농도가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산가스가 농도가 증가되면 실내 공기 오염이 비례하기 때문에 보통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례함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어는 조금 밑에 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전열에 대해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거는 전열에 대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비례함으로 이 실내 공기 탄산가스 농도를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환기를 하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일단은 아파트에서 임대 계셨을 때 자꾸 졸음이 오는 현상이거나 두통이 심해지면 두통이 난다. 이건 CO2량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CO2가 증가되면 다른 오염물질도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그래서 제1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래서 2절 전열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